언제 들어오십니까? 자, 오늘은 93페이지 하실 차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을 이제 기대 수익률을 지칭하고요. 분산은 우리가 이제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험을 얘기를 할 때 위험의 통계학적인 표현이 분산이고요. 이 분산의 제곱근이 이게 표준 편차.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으면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평균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그림 그려서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평균이 기대 수익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이제 위험 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안에 있을 때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를, 수익이 큰 애를, 그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얘가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논리고요. 만약에 위험이 동일하다면 뭐가 큰 애들이에요? 네.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서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주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A하고 B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A를 선택하겠죠. 6%로 갖고 얘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으니까. 근데 C하고 D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얘네는 위험의 크기가 같을 때는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그쵸? 예. 근데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결정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조건은 두 개에 대해서 수익률이 같거나 뭐가 같아야 돼요. 위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서로가 어느 게 더 우월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한다? 요즘 저기 책가방은 많이 가벼우시죠? 2차를 버리신 분들은 1차만 하니까 가방도 가볍고 학원 나오는 일정도 조율이 되니까 상당히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나중에 그 2차를 지금 만약에 혹시 포기하셨다 그러면 너무 빨리 포기한 거예요. 나중에 한 8월 달 정도가 돼서 1차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럼 9월하고 10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1차만 가지고 이게 딜이 그 시간을 버팅긴다는 거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두 과목 가지고. 그때 만약에 2차를 수업이라도 꾸준히 들어놨으면 그때 남은 한 50여일 기간에 요약집을 통해서라든 뭐를 해서든 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게 2차에 대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기에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방법이 없죠. 그동안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그 남은 기간에 2차를 보자니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역효과 나요. 1차만 너무 계속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포기할 만한 시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보잖아요. 네? 1차 끝나고 1시간 한 50분 있다가 2차에서 공법하고 중개사법 보고 또 30분 쉬고 공시세법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중간중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데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게 점수 딸 때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물론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1차를 중심으로 하되 2차는 수업이라도 꼭 들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일주일에 이틀 나오면 나머지 시간은 뭐 집에서 공부하나요? 솔직히 공부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4시간의 시간을 지켜가지고 책을 볼 수 있냐고요. 학원에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은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표정이 또 바뀌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지금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계론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론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으면 정책까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근데 경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쑥 넘어가다가 나중에 10월 달이 돼가지고 갑자기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경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수해가지고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해야 돼요. 이대로 쭉 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죠? 에? 지금 내가 뭐가 정리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본인도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에? 선생하고 강의할 때는 표정 관리를 해가지고 선생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 에?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오면 6월이잖아요. 6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6월 1일부터 열심히 할 거죠. 에? 6월 1일부터. 그러면 오늘 또 반나절 동안 계획 짜겠네요. 6월 달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르면요. 첫 번째 방법이 변이 개수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큰 거는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그래서 거기 평균분산 지배원리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어떤 두 투자안에 투자안 중에 하나의 투자안이 수익이 크면서도 위험이 크다면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평균 분산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상단에 그 양가로 3번에 평균 분산 오류라고 돼 있죠. 오류 수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변이 개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지난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변이 개수를 활용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 20회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회 이전서부터는 나왔어요. 20회 이전에는. 근데 20회 이후에는 왜 안 나오냐면 변이 개수를 놓고 투자 판단을 물어보면은 수강생들이 지문 안에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계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별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회 이후서부터는 변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부분의 문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20회 이전에서는 출제가 됐고. 그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학계로 문제에서는 아주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거의 반영이 안 돼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한 3, 4문제 나올까. 학계론의 패턴이 통상 그거예요. 40문제를 40분의 시간에 풀어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준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40문제를 몇 분 동안 40분 동안 풀어서 몇 점을 넘길 수 있도록 60점을 넘길 수 있도록. 그러면 민법은 40문제를 가지고 50분의 시간을 가지고 풀어서 60점을 넘길 수 있는 난이도로 주는 게 통상이에요. 통상. 이게. 그러면 나머지 10분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마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킹하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학계론의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이 더디게 걸리고.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하면서 시간 조정을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학계론을 50분을 써가지고 민법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민법 나머지 문제를 못 풀어요. 부족하니까 찍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민법부터 먼저 풀어가지고 민법을 50분을 넘겨서 풀고 학계론으로 들어오면은 역시 학계론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면서 그 배열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실력은 되는데 시간 배정을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문제를 풀면 답을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변의 개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게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로 측정하는 걸 변의 개수라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당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분수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 분의 뭐? 위험이잖아요, 위험. 그러니까 변의 개수의 수식이 기대 수익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표준 편차로 표시하는 거라고, 수식이. 수익률, 우리가 분수 읽을 때 보면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예. 그러면 수치를 나온 것 갖고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풀 수 있죠. 그죠? 만약에 투자한 A는 기대 수익률이 10%고요. 표준 편차가 7%. B는 기대 수익률이 13%, 표준 편차가 몇 프로? 14%.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를 모르겠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A를 대입하면 얘는 10이고 얘가 얼마예요? 그럼 0.7이잖아요. 얘가 13이고 얘가 14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0.3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분자가 크니까 당연히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험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얘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변의 개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도 크지만 모두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도 크다는 얘기죠.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큰 투자는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시가 돼 있으면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20회 이후로는 시험 지문상에서 거의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이쪽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10번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균분산 결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변의 개수를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가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돼 있어요. 거기 94페이지에 가면 평균분산 오리에 거기 박스 있죠. 박스 밑에 가면 변의 개수라고 돼 있죠. 예, 변의 개수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변의 개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기본서에도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쵸?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부동산의 분산 투자에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효율적 시장 해봤었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중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기업의 시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주식들에 대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시장 가치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중에 나름대로 저평가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자는 무슨 가치를? 투자 가치를 판정한다고요. 애들에 대한. 그래서 쭉 받아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투자안이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투자 가치에 비해서 무슨 가치가 작은 애들, 시장 가치가 작은 애들. 그러면 얘들을 선택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산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위험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분산 투자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자산에 수익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요.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의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요즘 저기 S전자 한 주 가격이 200을 뭐 상회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자주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전자주에 다 투자하게 되면 전자주가 예를 들어서 상승이면은 수익도 크지만 반대로 침체하면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과 회사가 다르더라도 종목이 같으면 분산 투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발이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아니면 H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달리 투자하게 되면 한쪽이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험을 상쇄시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의 무슨 투자, 분산 투자만 하더라도 이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구성만 달리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겠죠. 예? 예. 걔는 어차피 제거가 안 되는 애고 얘만 우리가 제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95쪽의 상단에 있는 재산 3분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산 3분법은 그냥 포트폴리오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구성을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위험을 다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또 기억해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특히 이 위험은 잘 내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비체계적 위험.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얘기죠. 해도 얘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의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경기 변동, 인플레 또는 이자율. 이런 위험이니까 이건 투자자로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비체계적 위험은 무슨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위험은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다르게 갈 수 있는 자산으로만 구성해도 얘는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난번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했던 거? 그래요. 좀 이따 어차피 상관계수 할 때 우리가 이제 구별해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죠. 그렇죠?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이라고 있죠. 일단 거기 포트폴리오 위험은 별표하셔야 되고, 별표. 포트폴리오 위험은 별표 한 3개 해야 돼요. 자주 인용이 돼요. 지문으로도 나오고 자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있죠. 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죠. 요거를 가중치로 사용해서 가중평균에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률에 대한 부분을 달리 줬을 때는 가중평균하고요. 이거를 확률의 값을 50%로 주면 산술평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산술평균에서 구하라고 할 수 있고요. 가중평균에서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단같이 이렇게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줘서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백분율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줘서 계산하는 유형은 한 번밖에 인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경우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를 주고 계산을 유도해요? 수익률을 주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지만 자산의 구성 투자 비율도 50%, 호황과 불황의 확률도 5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산술평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다 더해서 나누기 4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출제자들이 두 번째 단계로 주는 게 뭐냐면 자산 구성의 비율이나 아니면 확률을 달리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자들이 구성을 할 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4대 6으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단 자산 구성은 각 몇 프로? 50%. 그러니까 A라는 자산의 50%, B라는 자산의 50%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계산할 때 A 따로 계산하고 B 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지금 A나 B나 지금 불황에 대한 부분이 각각 20하고 10이잖아요. 그럼 얘네를 묶어서 3, 4, 10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하면 100이죠. 100에다 60 하면 60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0%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죠. 나누기 2 하면 36 나오겠죠. 네, 이 문제의 답이 36%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묶어서 하는 거야. 어차피 얘네도 불황일 때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4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30에 대한 40%니까 3, 4, 12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30에 40%면 12%잖아요. 이게 두 개 합하면 100이잖아요. 100에 60이면 60%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더하면 72%일 거 아니에요. 72%인데 자산 구성이 각각 50대 50이니까 나누기 2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그럼 36% 나오죠. 36%. 그러니까 계산 배열을 해주면 일단 암산으로 가능한 계산 배열을 해주는데 가끔 출제자들이 계산을 일일이 하도록 난이도 조정용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일일이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해줄 때는 자산 비중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20대, 30대, 50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면 확률의 값을 나눠주든가. 그렇게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형이 떨어지면 그거는 마지막에 풀 수밖에 없고 근데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바로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 논리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눈으로 보는 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자꾸 자기가 적고 풀어보고 실제로 이게 숫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있죠. 예, 총 1,00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산술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 지금 1,000억을 투자했는데 빌딩 A에 100억 원이 투자했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몇 프로래요? 6%. 100억에 6%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B에 300억 투자했죠. 연 몇 프로래요? 그러면 300억에 10%면 3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600억에 12%면 얼마예요? 72억. 두 개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108억이겠죠. 그러면 1,000억에 108억이면 10.8%겠죠. 그렇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설 나와 있는 것 있죠. 상단에.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건 그냥 암산으로 하라고 주는 거죠. 기출해서 준 거예요. 기출해서.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이 나온 게 몇 프로? 10.8%. 그럼 만약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안 한다? 하겠죠. 기대 수익률이 요소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깔아준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 근래는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출제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로 나오니까 100분율로 계산을 하라고 나오니까 이 패턴으로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96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효과, 그 다음에 상관계수, 최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로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위험분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서는요.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되어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다라고 얘기하고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뭐는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뭐는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의 이게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A하고 B의 두 개의 투자 자산이 있죠. A하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지금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익률만 놓고 보면 B가 크죠. 그럼 투자자는 B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싶은데 B가 뭐가 커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위험은 줄이면서도 얘하고 같거나 더 높은 수익이 있죠. 네, 이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이 있다?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성이 체계적 위험이 4%고, 체계적 위험이 6%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4%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제거가 안 돼도 분산 투자하면 얘는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제거가 되면 얘하고 위험의 크기는 같아지잖아요. 근데 수익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옆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는 상단에 그림 들어가 있죠. 예? 예, 그 그림이 배열이 이제 이쪽에 들어와 있어서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자, 그림상에서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에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네, 체계적 위험.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구성 자산이니까 여러 개의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A에다가 몇 프로, B에다 몇 프로, C에다 몇 프로, D에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전혀 안 줄어들잖아요.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우행하는 애 있죠. 예, 얘는 이렇게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 또는 C라는 자산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 예,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열이 여기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열이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상관계수라고 돼 있죠. 예.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다른 말로 공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한 것은요. 수치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까지 존재한다고 그래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대가 되고요. 상관계수가 이게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1로 표현해도 돼요. 이게 가장 뭐가 된다? 최소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죠? 이 상관계수의 크기는요. 자, 간략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까지가 존재하죠. 그러면 상관계수라는 것은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있을 때 이 움직임에 대해서 B라는 자산의 반응의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1.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 우리가 지난번에 자, 투자자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저기 있는 수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B가 더 좋죠. 제가 수익이 18%고 위험은 10%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가 맥주라고 그랬고 얘가 소주라고 그랬어요. 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투자자는 B 사업에다가 다 투자하고 싶은데 문제는 계절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얘가 매출이 좀 떨어지죠.
대신에 겨울이면 매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고. 얘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집중 투자하면 여름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도 겨울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야. 리스크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의 저하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로서 상쇄시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는 줄이면서 위험은 줄이면서도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럴 때가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근데 여기 만약에 C라는 자산이 있어요. 이게 청량음료예요.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아시죠? 얘는 움직임이 맥주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B하고 C라는 자산을 결합을 시키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둘 다 수익이 클 때도 있고 동반 추락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를 1, 2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나온 애는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은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1로 나왔을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뭐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위험 분산 효과는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서가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1만 아니면 작더라도 무슨 효과는 나타난다. 분산 효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표현을 가지고 지문으로 써줘요. 투자자가 만약에 투자안을 구성을 할 때 수익률이 유사한 애끼리 투자를 조합하는 게 낫겠어요? 수익률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조합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수익률이 유사한 안끼리, 투자안끼리 조합을 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용을 해주는 거니까 그 정도의 개념 정도 아시면은 무난하게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거기 상관계수 거기 보시면은 내용에 기억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즉 최대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일 때는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이제 시험상에서 문제로 출제할 때 아주 어려운 수준이나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충분히 알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용어를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포트폴 효과의 의의를 알고 있느냐, 용어를. 상관계수의 의의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답이 보이는 수준. 근데 내용 정리가 확실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가지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디선가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똑같아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고 나오는 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 시험은 실전이니까 포인트를 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공부는 언제 열심히 해줘야 돼요? 합격하면. 아니, 여기 맞은편 여기 사무실에도 여기 합격한 분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 뭐 개인적으로 담배 한 대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본인은 작년에 합격했대요. 작년에 합격했는데 지금 막상 가서 실무해봤더니 법이나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했는데도 나갔는데도 공부의 절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물론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합격을 하면 과연 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거 나중에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단락해 놓고 거기서 이 용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용어가 뭔지 그렇죠 적어도 보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도 지금 남는 사람은 계속 남더라고요.
그죠? 남는 사람은 계속 남고요. 가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가시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단에 97페이지에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거. 언제 했냐면 이게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할 때 해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얘만 따로 또 지문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죠?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말하고 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경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읽었던 그 표현 있죠.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어디서?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해서. 아까 해봤잖아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라고 아까 했었죠.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위험이 작으네.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그게 그 표현이잖아요. 그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있죠. 그걸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소의 위험. 그죠? 또 그다음 반대로 동일한 위험에서는 또 최고의 수익률. 그렇죠? 네. 이거 논리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했을 때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여기를 Y축, 여기를 뭐로? X축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B하고 C가 있으면 우리는 뭐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B하고 D가 있으면 뭐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자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제일 크네. 얘들은 수익이 같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제일 작으네. 그렇죠? 네. 이 포트폴리오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뭐를 감소해야 돼요? 위험을 감소해야겠죠. 이렇게 5%.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었을 때 E가 있고 F가 있으면 뭐를 선택해요? E를. 그러면 여기 G가 있으면 뭐를 선택해요? E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만나는 이 점들을 그러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조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쭉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전선을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네. 이게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게 기울기가 갑하는 애들이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지문상에서 언급을 해줘요. 뭐를?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99페이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로 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교차점이라고 얘기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무차별 곡선은 교차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맨 상단에 있죠. 99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동일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한다 안 한다? 교차하지 않는데 교차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실전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선생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정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00페이지에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 나와 있죠. 6개가 나와 있죠. 그거 끝나면 이제 현금 수지로 간다라고 우리 교재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부터 하시죠.